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3월 28일 날 있었던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국어 오답률 상위 15 문제를 해설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고요. 사실 되게 오랜만에 뜻깊게 또 기분 좋게 1시간 정도 녹화를 했는데, 그게 또 제가 그 마이크 끔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다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똑같은 내용을 거의 이제 1시간 동안 1시간여 정도 더 해설을 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상 보고 댓글로 소리 없는 수업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현빈이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험 상당히 어려웠던,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3월 28일 날 그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등급 컷이 70점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이 됐을 거고, 작년 6월 거를 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국어에 있어서는 위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위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3월을 갖다가 여러분 또 마침 어려운 시험이었으니까 3월 문제에서 뭐가 어려웠는가, 출제자는 또 어떤 식으로 트릭을 썼고 나는 어떤 함정에 빠졌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10번 문제인데요. 이건 자료 제시 문제 3점짜리로 이제 단골로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 지금 나왔다는 얘기 저번 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게 2번하고 3번 위주로 볼 건데요. 이게 정답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답인 2번을 고른 학생이 38.9, 그 다음에 오답인 3번을 고른 학생이 50%입니다.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 이걸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은 장애인 활동가 인터뷰가 있고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소외감 안 느낀다. 또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든 사람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곧바로 선택지를 가보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이익을 얻는 대상을 근거로 활용하여, 이익을 얻는 대상을 근거로 활용하여 라고 했어요. 유니버설 디자인이 고려해야 하는 요인에 연령, 질병, 언어가 포함된 이유를 3문단에 추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문단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시면 딱 나왔죠. 장애뿐 아니라 연령, 질병, 언어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개인의 신체적, 인지적 차이와 무관하게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힘이 약해도 용이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조작이 서툴어도 이용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3단락에 연령, 질병, 언어 이렇게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 가에서 보면은 연령, 질병, 언어 포함된 이유 3문단 맞고요.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가를 한번 잘 보도록 하죠. 잘 보면은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 다음에 휠체어 사용자는 물론이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 질병하고 언어, 연령도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무거운 짐을 든 사람도 편리하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과 질병하고 언어와의 연관성이 있겠느냐. 다시 얘기해서 제가 여기 표시한 것처럼 가와 질병, 언어, 사실 연령도 마찬가지긴 해요. 연령도 뭐만 나왔습니까? 지금 뭐만 나왔냐면은 휠체어 사용자와 그다음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 언급이 됐지, 이 가 내용에서 연령, 질병, 언어가 포함된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 2번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2번을 고르지 않고 이걸 적절하다고 본 것은 여기 3문단 확인하셨고 3문단에 연령, 질병, 언어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으니까 맞을 거야,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문과의 연관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 2번 선택지는 요 보기 내용에서 질병과
언어의 연관성을 이 내용과 질병, 언어라는 키워드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연결성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고요. 그럼 3번은 왜 이렇게 많이 낚였는가라고 봅시다. 일단 국내 통계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내 외국인 주민 비율이고 어떻습니까?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정비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2022년인데요. 국적별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2010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기타였는데 2022년에는 지금 여러 나라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국내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와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이 다양화된 사실을 근거로 활용하여 여기까지 적절하죠. 그죠? 그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언어적 측면에서의 이유를 사문단에 추가한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낚인 거죠. 이미 언어는 앞에서 보시면 3문단에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4단락에서는 지금 고령화가 얘기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언어 얘기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4단락에 지금 추가한다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네? 이렇게 잘못 접근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4문단에 추가한다고 했는데 4문단에서 힌트가 있긴 합니다. 있어요. 뭐냐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국내 통계 자료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사회는 4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도 결국 이제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외국 언어적 측면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4단락의 우리 사회에서도라는 말과 국내 통계 자료 요거의 연결성 그 다음에 이 연결성을 잘 안 드러났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라는 이 부분을 놓쳤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지금 이 언어는 3문단에 있으니까 이건 틀린 내용일 거야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본문의 그 단락 본문 문단에 지금은 그 출제자들은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이 자료 안에서 선택지가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가 잘 드러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출제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12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지금 2번이 37.5, 4번이 43%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2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니은이 뭐냐면은 첫 번째 문장이 세 번째 문장의 관형사절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철수가 학급회장이 되었다라는 이 문장이 이 문장에 일부러 들어가는 거죠. 무슨 절로 들어가는 겁니까? 관형사절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앞에 학급회장을 수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철수가 된 학급회장을 불렀다. 그러면 철수가 학급회장이 되었다라는 이 문장이 이렇게 관형절록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맞거든요. 영희가 철수가 됐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수가 학급회장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관형절로 들어가려면은 철수가 된 학급회장을 불렀다. 문제가 없어요. 적절합니다. 그런데 왜 37.5%라는 많은 학생들이 이걸 골랐느냐 한번 그것도 추리를 해보면 사실 말은 좀 어색합니다. 철수가 된 학급회장. 아니 학급회장이면 학급회장이고 철수면 철수지. 철수가 된 학급회장을 불렀다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쓰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요. 산돌이가 된 탕정명장을 불렀다. 우리 중3이 있는 탕정면. 자, 이거 보세요. 철수가 된 학급회장이 만약에 이게 어색하거나 비문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삼돌이가 된 탕정명장을 불렀다. 이거는 탕정명장을 불렀다의 포인트를 두고 근데 이건 누가 된 거야? 누가 탕정명장이 된 거야? 삼돌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돌이가 된 탕정명장을 불렀다?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철수가 된 학급회장보다는 자연스럽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우면은 얘도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철수가 된 학급회장, 그러니까 그 학급의
회장을 불렀는데 마침 그 학급 회장으로 누가 된 거야? 철수가 됐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 문장과 비교해 보면은 문장 구조가 똑같은데 얘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어색하게 느껴가지고 2번을 팍 찍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4번을 보시면요. 4번의 리을을 보면 여기 보면은 이때 첫 번째 문장에 보어인 학급 회장이 생략된다. 그렇죠? 그러면 학급 회장이가 생략되면서 관형사절의 철수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철수가 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철수가의 문장 성분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이가 붙은 거면 주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를 노린 겁니까? 우리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은 뭐라고 배웠어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했을 때 물이는 주어고 얼음이는 뭡니까? 보어라고 배웠죠. 보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된 앞에가 뭐가 되는 거야? 된 앞에가 철수가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아니라 보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이 2번을 골랐는데 이것은 내가 듣기에 좀 낯설다. 뭔가 문법적 내가 듣기에 낯설다고 해서 그것이 비문인가?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우리가 물론 한국인이고 한국 문법을 잘 알지만 좀 어색하다고 해서 무조건 비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문제로 가보죠. 이것도 이제 그 문법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접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상당히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접두사 접미사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근 앞에 오는 것은 접두사고 어근 뒤에 오는 것은 접미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까지만 알면 안 되죠. 중학생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접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지배적 접사, 한정적 접사라는 말을 접해 봤었어야 돼요. 지금쯤이면.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가 지배적 접사고 그냥 단순히 뭔가 뜻을 제한시켜주는 것을 한정적 접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는 문법 개념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명사 파생 접미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덥게 보면은 원래 덥다는 용언 아니겠습니까? 용언인데 개라는 접미사가 붙어가지고 이 덥게라는 말이 뭐가 됐어? 명사로 만들어 준 거죠. 이거는 명사 파생 접미사이기 때문에 명사로 아예 만들어 준 겁니다. 명사로 아예 바꾼다는 거죠. 역시 동사 파생 접미사라고 보면 되고요. 공부라는 건 명사인데 하가 붙어가지고 공부하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공부하다의 품사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명사에서 접미사 하를 붙여주면 지배적 접사 하를 붙여주게 되면은 명사가 동사가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그때 정리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보면요, 뭐 지금 오답이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언급할 건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일찍의 품사가 뭐예요? 일찍의 품사가 뭡니까? 용언을 꾸며주니까 부사죠. 그러면 이를 붙여봤어요. 일찍이 말했다. 그는 일찍이 말했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이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부사가 됩니다. 나머지는 명사인데 것이라는 접사를 붙여가지고 마음것은 부사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품사가 바뀌는데 요 일찍도 부사, 그다음에 이를 붙였어도 일찍이도 부사기 때문에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단어, 품사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명 중에 1명 맞췄다는 거죠. 25.1%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서 20번 문제인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지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시험장에서도 봤을 것이고, 뭐 오답 노트라든지 약점 리스트 체크할 때 다시 한번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요 자료, 이 지금 이렇게 표시된 그 자료는 이 영상의 댓글에
고정 댓글로 해가지고 링크에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었다고 생각하고 털세포 한번 가볼게요. 털세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요 관련돼 있는 내용이요. 5단락, 요 4, 5단락, 특히 5단락은 지금 이 5단락은 과정에 의한 글의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은 선후 관계를 역전시켜서 선택지를 만드는 그런 트릭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놀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두는 것도, 메모를 해두는 것도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털세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신경섬유가 흥분되고, 그 다음에 신경섬유가 흥분하면은 여기 보시면 신경섬유의 흥분으로 생겨난 신경신호라고 했으니까 신경신호가 이제 그 다음이 되겠죠. 신경신호 발생. 그러니까 털세포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되고요. 신경섬유가 흥분하고요. 그래서 뭐를 발생시킨다? 신경신호를 발생시킨다. 요게 지금 2번, 4번에 걸려요. 이 과정만 여러분 잘 체크했으면은 정답까지도 아예 뽑아버릴 수가 있는데, 우선 4번을 보시면 적절한 거죠. 신경신호를 발생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자, 어떻습니까? 요러고 신경신호를 발생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는 것은 얘가 먼저라는 거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해서 신경 신호를 발생시킨다. 정답이죠. 4번. 근데 지금 여기서 이 2번도요. 연접한 신경섬유를 신호를 통해 흥분시킨다라고 했어. 그럼 이거 봐봐. 신경섬유가 먼저라는 겁니까? 신경신호가 먼저라는 겁니까? 신경섬유를 신경신호를 통해 흥분시킨다고 했으니까 신경신호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것이 흥분돼서 뭡니까? 흥분시키는 것이 신경섬유를 흥분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신호가 있어야지만 신경섬유가 신경섬유를 흥분시킨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게 먼저인데 신경신호는 뭐였어? 맨 마지막이었지?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2번 틀리고 4번 맞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2번, 4번이 좀 간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번 보시면 털이 빠르게 휘어질수록 기저막을 많이 진동시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3단락 3번째 줄, 5번째 줄 여러분 확인하시면은 털이 휘는 속도와 털이 휘는 횟수는 이 글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봤을 때도요, 횟수하고 속도가 일단 엄연히 뜻이 다르죠. 근데 물론 이제 막 설명을 붙이다 보면은 뭔가 빠른 속도하고 횟수하고 연결이 되려고 한다면 뭐 단위 시간당 횟수가 많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횟수하고 속도가 연결이 되겠지만 이 글에서는 그런 연결 표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속도가 빠르다고 느리다는 것과 털이 휘는 횟수가 많다 적다라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어질수록이 아니라 횟수가 많아질수록이라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빠르게 라는 말로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묘한 문제 1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을 보시면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파동에 의해 털세포가 이미 반응하고 있을 때 같은 털세포를 반응시키는 새로운 파동이 전달되면, 그러니까 이제 파동이 좀 두 번 온다는 거야.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요 3달러 9번째 줄 10번째 줄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때 비슷한 주파수를 지닌 여러 파동이 동시에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면, 여러 파동이라고 그랬으니까 2개 이상 아니야. 그럼 이렇게 반응하는 털세포가 있는 영역이 겹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겹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에 따라 결과는 지금 여기 보기에 실어놨는데, 나중에 전달된 파동을 소리로 지각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주파수 영역이 겹치다 보니까 뒤에 거를 못 들어버리는 그런 지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차폐 현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차폐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0에서 800Hz 사이의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을 데시벨 단위로 측정하였다. 여기 잘 보세요.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앞에 거 주파수가 지금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주파수하고 앞에 거의 주파수하고
달라야지, 뭔가 데시벨이 달라야지만 우리가 또 지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최소 수준,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을 데시벨 단위로 측정하였다고, 이것이 Y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 각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지금 두 번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을 다시 측정하였다. 다음 그래프는 첫 번째 측정값에서 두 번째 측정값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일단 요 1번이 정답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X축은 간단해요. 주파수. 그리고 아까 0에서 800Hz, 0에서 800Hz니까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럼 이제 Y축이 이게 좀 아리까리하죠. 측정값의 증가량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측정값이 아니라 측정값의 증가량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증가량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증가량이에요? 파동들이 지각되기 위한 최소 수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택지로 곧바로 가보면 A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된 상태에서 주파수가 200Hz인 파동이 10dB로 전달되면 소리로 지각되겠군.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접근했을 거야.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요. 여기 그래프 보니까 200, X축 200이야, 200Hz야. 그러니까 여기 Y축의 교점을 찾으니까 10이네, 10dB 끝. 이건 적절하네. 이렇게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Y축을 확인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전 주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동들이 이전 파동하고 좀 겹치는데, 이거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뭔가 10dB 정도 더 증가가 돼야지만, 데시벨 증가가 있어야지만 이게 두 번째 소리도 들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300Hz일 때는 뭐 어느 정도? 300Hz일 때이 1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40이 돼야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0dB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증가량이기 때문에 10dB로 전달되면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값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0dB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측정값 자체가 아니라 측정값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번, 4번, 4번을 좀 골고루 퍼져 있는데요. 기점학에서 A 주파수의 파동에 최대로 진동하는 부위보다 안쪽 부위를 크게 떨리게 하는 파동일수록, 여기서 안쪽 부위 지문 찾아보시면은 주파수가 낮을수록이라고 되는데, 주파수가 낮을수록 차폐 현상이 작게 일어나겠군 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적절하다라고 지금 보는 건데요. 지금 주파수가 낮을수록 차폐 현상이 적게 일어난다.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주파수가 여기서 극대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10dB만 차이 있어도, 200일 경우에 200Hz면은 10dB의 차이가만 있어도 뭡니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올라가면 300 같은 경우에는 30dB의 차이가 있어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두 점, 예를 들면 요 점하고 봤을 때 어디가 차폐가 더 큰 겁니까? 요게 더 큰 거죠, 이쪽이. 왜냐면 Y축이 더 큰 게 30dB 증가가 되어야지만 지각을 할 수 있고, 여기는 200Hz일 때는 10dB의 증가량만 있어도 다른 소리로 지각할 수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은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정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더 완만한 것은 기점학이 진동하는 수준이 최대치에 도달한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초당 흥분하는 횟수는 귀 바깥에서 발생한 파동의 주파수의 일정 수준까지만 대응되는데, 이는 개별 신경섬유가 초당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최대치에 도달한 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왜 완만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완만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단락 마지막 보시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흥분할 수 있는 최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최대치가 이렇게
최대치가 제한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기 급격히 올라간 것처럼 급격히 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100Hz에서의 Y값은 0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차폐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거의 안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기점학에서 최대로 진동시키는 부위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차폐가 0인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400까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차폐가 심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10dB의 차이만 있어도 여기서는 다른 소리를 지각할 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 소리를 지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가면은 60dB 차이를 줘야지만 비로소 다른 소리를 지각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로 떨어져 0이라고 하는 것은 차폐가 거의 안 일어난다. 차폐가 거의 안 일어나는 것은 여기 부위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지금 밖에서 떠드는 분들은요, 저희 다옹이들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떠드는 게 아니라 저 자매가 떠드는 거예요. 원래 학교에서 잘 찍었는데 조용히 일요일이 아니죠. 오늘 임시 대체휴일이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소리 없는 수업을 잘 찍다가 이제 부랴부랴 다시 지금 제 방에서 이걸 촬영을 하고 있는데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매들이 저렇게 시원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서 25번 여기서 한 문제 있을 거예요. 2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답만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정답이 50%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3년짜리고 보기 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 보십시다. 자, 답을 볼게요. 스토아학파는 감각적 미와 정신적 미를 구분하고 감각적 미는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정신적 미는 도덕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비약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가 자체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정신적 미를 더 높이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학적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가 있는데, 여기 스토아학파는 어디에 도덕적 가치에 종속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감각적 미에 대한 정신적 미의 우위를 주장한 스토아학파의 관점은 여기는 맞아요. 여기 앞쪽에서 틀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스 미술이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을 강조했다고 본 빈켈만의 관점과 유사하군. 그럼 빈켈만을 찾았어야지. 켈만 형은 지금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켈만 형이 나왔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귀한 단수성과 고유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한다. 고귀한 단수성이란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 고유한 위대함이란 격정 속에서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감정의 절제. 그는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 즉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이 A즉 B니까 중요한 자리였네요. 형식과 내용이 일치를 이룬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을 강조했다고 본 빈켈만. 다르죠. 정신과 육체의 완벽한 일치와 지금 이거 정신과 육체의 완벽한 일치라고 하는 것은 등호로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선택지는 이 등호의 관계를 뭘로 보는 겁니까? 아름다움 보다라고 했으니까 정신적 숭고함 쪽에 지금 더 비중이 실려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표시한 게 뭐냐면은 우열의 관계가 본문에서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었는데 A하고 B가 대상 A, B가 서로 우열의 관계가 없었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선택지로 가져오면서 우열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한다. 이것도 역시 평가원이 잘 쓰는 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소개를 하는 것이 평가원의 트릭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특히 1, 2, 3, 4, 5 다 이걸 확인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트릭이다, 평가원이 쓰는 방법이다, 출제자가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보기 두 개가 남았을 때 어떤 것이 정답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혹시 선후 관계가 지금 바뀌지 않았느냐, 아니면 우열의 관계가 없었는데 우열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면 A하고 B가 서로 관련이 없었는데 선택지로 가져오면서 그 A와 B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에 혹시 내가 낚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26번에서 30번 지문은 실려있는 문제가 5문제인데 다 그 오답률 탑 15에 들었습니다. 자, 볼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봅시다. 재량행위와 달리 기속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즉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5단락 5번째 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기속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죠?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이며, 여기까지가 이제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다. 자, 보세요.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번 선택지로서는 지금 1번 선택지로 가져오면서는 무슨 말을 썼습니까? 즉시라는 말을 썼어요. 다르죠.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만약에 규정이 여기서 규정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규정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 규정된 내용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즉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즉시 발생한다와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집행이 된다, 이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쫌생이 같은데, 즉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그런 지금 문제라고 보입니다. 5명 중에 1명밖에 5명 중에 4명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존속하는 데 반해 부관의 효력은 소멸한다. 이걸 또 35.3%가 골랐는데요. 부관만 취소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존속하는 데 반해 부관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부관만 취소하면은 행정행위의 효력은 존속을 하죠. 그죠? 존속을 합니다. 부관의 효력만 소멸을 한다? 이건 뭐 그냥 그대로 얘기가 되는 거죠. 법원이 부관만 취소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관으로 인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 다른 별도의 법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건 4단락 한 1, 2번째 줄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부담에 대한 이야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3은 진짜 그대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4단락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근데 이것보다도 이거를 더 적게 골랐다는 게 이 즉시라는 이 두 글자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이런 부분 이런 디테일 때문에 저번 시험이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7번이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기억은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디귿은 시기, 종기, 기한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미음은 부담이었습니다. 적절한 거 정답 3번인데요. 디귿과 리을이 모두 붙은 행정행위의 경우,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뭐예요? 어떤 거요? 기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한은 발생과 소멸 사이의 기간에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속한다라고 했습니다. 3단락 마지막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기한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시기와 효력이 소멸하게 하는 종기로 나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기의 시자는 시작할 시자거든요. 종기는 이제 끝날 종자고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종기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효력이 인정되고, 시기는 효력 발생, 그 다음에 종기는 뭐예요? 효력 소멸이니까 요 사이는 당연히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효력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신다면은 이게 적절하죠. 디귿과 리을이 모든 붙은 행정행위, 결국 기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기와 종기 사이의 기간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속한다. 5번이 적절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니은을 꽤 많이 골랐죠. 21.7%가 골랐는데, 자, 니은이 성취되거나 미음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 요 미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부담이거든요. 4단락 마지막 부분 확인해 보시면
부담은 이행되지 않아도, 부담이 이게 부관이잖아요, 그죠? 이행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존속한다라고 그냥 대놓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음을 이행하지 않아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시간에 쫓기지 않았나, 아니면 적절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걸로 봤나, 아무튼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요. 28번 볼게요. 먼저 전제 자체를 이렇게 발문에 썼을 경우에는 이 전제라는 말을 이유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이해해 보시면 조금 더 정답을 고르는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이럴 때는 이 전제는 앞뒤를 잘 봐야 되거든요. 앞뒤를. 자, 그럼 앞뒤를 보겠습니다. 기속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대로 내용대로 하여하는 행정행위이며, 자, 재량행위 나옵니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야? 행정청인 거야. 근데 이 견해는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행정청이 선택하는 건데,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해버린다는 것은 행정청의 선택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약해버리는 침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다.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재량행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 거다? 행정청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해서 아예 몸통까지 제거를 하는, 그래서 부관의 위법성을 제거해야지, 부관은 이 재량행위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얘만 가지고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은 행정청의 그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고를 수 있겠죠? 재량행위의 부관을 붙일지 여부는, 재량행위라고 했으니까 누가, 이 재량행위의 그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행정청의 재량. 그래서 재량, 선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선택지로 가져오면서 재량. 되게 이게 평가원스럽게 냈어요.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말 바꾸기. 선택을 재량으로 바꿨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이 4번을 많이 골랐는데, 재량행위의 경우 법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행정청의 고유 권한이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느냐에 대한 것은 법원 쪽이겠죠. 그죠? 그래서 행정청의 고유 권한은 부관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령상 요건의 충족까지는 얘기할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9번을 보시면요, A씨에 대해 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5번부터 보도록 하죠. 기속행위에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A와 달리 C는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세 번째 견해니까, 세 번째 견해는 주된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이므로 어느 경우든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C는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A를 보면 될 것 같은데, A를 보시면은 법원이 그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주된 행정행위는 얘가 법원이 취소하는 거니까요. 취소하여 해당 부관의 위법성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기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하면은 부관은 여기에 종속되는 것이잖아요. 부관은 행정행위에 종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취소하면 얘도 당연히 따라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속행위에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부관으로 붙은 경우, 법령상 요건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그 부관이 붙은 경우 A와 달리 C는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 C는 당연히 어떤 경우든 취소 가능하다고 봤고요. A도 뭐였습니까? 주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주된 행위라는 것은 아까 뭐였습니까? 부관이 종속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된 행위를 취소하면은 부관과 같이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A와 달리가 아니라 A와 C 모두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번을 보시면 재량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A와 B는 모두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법령상 요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령상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며 재량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한다 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청이 부관 없이든 주된 행정행위를 하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인데 아까는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건이 충족되면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A와 B 모두 법원이 해당 부관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이건 적절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0번 문제도 여기 걸려 있는데요. 3점짜리 문제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건축 허가와 숙박시설 사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에 쫓기고 보기 문제, 구체적 사례의 적용 문제잖아요. 구체적 사례의 적용 문제, 구사적. 이러면은 건축 허가와 숙박시설 사용 승인을 지금 같이, 왜냐면 이거는 지금 건물주가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숙박시설 사용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건물주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선입견이 발동해 버리면 이 두 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같은 거라고 이제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른 거. 자, 이 보기를 보면 이제 더 알 수 있을 텐데, 행정청의 건축법상 재량행위인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게 재량행위인 거죠. 숙박시설이니까. 갑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행정청은 갑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사용 신청 승인시까지 건축물 주변에 담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부관을 붙였다. 하지만 갑은 이러한 부관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후 갑은 숙박시설이 완공되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다. 자, 보세요. 아까 숙박시설 사용 승인을 하면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부관을 붙였어요. 부관을 붙였단 말이야. 근데 갑은 완공돼서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해당 부관의 위법을 이유로 해당 부관만의 취소, 그러니까 담장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담장을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걸 보시면 보기에 부관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다. 부관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갑이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겠군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여기서 부관이라고 한 것은 건축허가에 대해서 지금 부관, 아까 제가 여기다 부관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부관이겠네요. 다시 보시면은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래서 허가라는 건 일단 건축허가니까 건축허가를 하면서 부관이 붙였다. 여기가 부관이 붙은 거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부관이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당 숙박시설이 완공되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관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갑이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여기서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 건축허가하고. 근데 숙박시설 사용 승인하고 이 부관이 요 숙박시설 사용 승인에 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부관과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 이 두 개는 연결이 안 된다. 부관은 뭐하고 연결된다? 건축허가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에서는 연결성을 갖지 않는데 지금 선택지로 가져오면서 마치 이 부관이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에 효력하고 여기에 걸려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행정청이 소송 중 이게 이제 25.3%, 행정청이 소송 중 건축허가의 효력을 스스로 소멸시켰다면
법원이 보기의 부관을 취소하기 이전이라도 갑에 담장 설치 의무가 사라지겠군. 아까 건축 허가에 부관이 붙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건축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킨다고 한다면 부관은 여기 종속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담장 설치 의무가 사라졌겠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영도 시인의 숲으로 된 성벽이 있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면 신들의 상점, 신들이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신비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상점엔 하나둘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장인 당나귀들과 함께 성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신들의 상점, 성안 이렇게 있고요. 근데 성벽은 뭐야? 울창한 숲으로 제가 그림을 못 그린 건 이제 익히 다 알고 있을 거죠. 이게 숲입니다. 숲. 숲으로 된 것이어서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 그 성. 신비롭다고 그냥 나와버렸죠. 아름답다까지. 근데 어느 골동품, 이 꼴통 같은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 뿐. 잠시 후 그는 그 공터를 떠났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가 완전히 박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다.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 야, 이 골동품 상인은 나름대로 여기 들어가려고 여기 숲으로 성벽이 쌓여 있었잖아요. 성벽이 이렇게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었잖아. 이 나무를 배 갖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뭔가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보형이 나왔는데 우리 작년에 규보형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건 또 우리가 안 했어요. 하여튼 규보형은 다이어리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든지 깨달으면 그냥 깨달으면 되지 글로 쓴다고. 그것도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뭐 내용을 요약하면은 지금 지지라고 하는 것은 능히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니 그 그칠 곳이 아닌데 그치면 그 그침은 그칠 곳에 그친 것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 그러니까 각각의 존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와 표범 얘네들은 늪과 못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치는 거고, 본고장을 떠나서 근데 이게 옳은 건데 얘네들이 호랑이, 표범, 고라니, 사슴, 교룡이 성시, 그러니까 성시가 뭐예요? 시내로죠. 지금으로 치면 시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칠 것은 필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나는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워.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 길들여진 물건은 일단 아니래요. 요런 문장들이 숨어 있어서 규보형 글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만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나란히 달려서 명리의 지경에 그치게 된다면 이는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아까 문제는 뭐였냐면 얘네들이 성시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재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그칠 곳을 구하여 그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치는 자가 이를 것이다. 이건 요 명리의 지경, 나라는 사람은 거만스럽고 남과 합하는 일이 적어서 명리가 뭐였습니까? 명예와 이익이잖아요. 거기에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뭐냐면, 야, 그러면 너가 같이 지금 네 말같이 한다면 사람들과 복잡하게 한 곳에 있지 않은 연후에야 너는 아까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고 거만스럽다고 했으니까 그냥 사람들 없는 데서 사는 것이 그칠 곳에 그쳤다, 이게 지다, 이런 건데, 근데 네가 지금 있는 곳은 여기 이 시내 한가운데 아니냐. 그래서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해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는 그렇게 좀 성격이 외골수고 이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적절한 거지. 지금 사람이 있는 이 성시에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벌레와 짐승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은 역시 그 그침에 떳떳한 것이다. 사람이라면 시내에 있는 것이 맞다.
맞다. 그러니까 다만 정리하면은 이 규보형이 있잖아요. 규보형이 어디 있어야 될까? 규보형의 주장은 얘는 지금 성시에 있어야 돼. 시내에 있어야 돼. 이건 맞아. 근데 이제 뭐냐면은 다만 어디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어디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명리를 추구하는 데 있으면은 안 되고, 명리를 추구하는 곳에 있으면 안 되고, 성시에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은 떳떳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꺼려 해치기를 꾀하는 것은 성시가 좁아서 같이 처하는 것에 인색해서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니까요. 그 구하는 것과 그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다. 진실로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여 비록 내 대낮에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이 또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같은데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안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시에서 안 도망간다는 거지. 그것은 뭐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6번을 보도록 하죠. 36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골동품상인 기억은 큰 나무가 뭐였어? 그 신비한 곳에 성벽이 숲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방해가 되는 대상이죠. 얘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숲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방해가 되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상자를 추구하는 뜻에 방해가 되지 않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내 상자를 훔쳐가더라도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 성씨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나는 니은을 추구하는 뜻에 방해가 되지 않는 대상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뜻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추구하는 뜻은 아까 이 사람이 뭐였어? 명리 추구하지 않는다면서요. 명예와 이익 추구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내 상자를 훔쳐가도 상관이 없다. 내가 추구하는 뜻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3번을 보면 그가 상생의 관계를 포기하는 데는 계기로 이거는 적절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비로운 성 안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뭐 문을 두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다짜고짜 나무를 베어버리니까 그럼 상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적절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계기로 작용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 상자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있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계기로 작용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 영어에서 있잖아요. 뭐뭐일지라도 이거 양보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말 대신에 훔쳐가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지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여기 뭐야 생각된 게 나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신뢰를 저버렸다 뭐 이런 것을 연결시키기가 좀 비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뭐야 이거 4번은 뭐죠? 그의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희생되는 뭐 일단 나무를 뱄으니까 나무 입장에서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뭐야 내 상자는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대상인데 이거 완전 틀린 거죠 이건. 근데 왜 22.8%나 이걸 골랐는지 니은에서 완전 틀려버렸는데 역시 또 아쉬움이 느껴지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38번을 보시면 지지 그러니까 뭐 네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그 옛날에 G.O.D 노래도 있는데 G.O.D는 아십니까 여러분? 또 라떼가 나오지만 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대학교 갔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큰 영향을 끼친 제가 좋아하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건 그거고 적절한 거고라고 했는데 2번 문구 볼까요? 거처를 이렇게 이름한 것과 관련되어 자신의 본성에 맞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지향을 반영한다. 자 여기서 아마 자신의 본성을 잘 체크를 못했을 거예요. 아까 나와 있었거든요. 뭐였습니까? 명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명리를 추구하지 않는 삶, 이게 자신의 본성이고, 그리고 성시에 나갔다고 해서 내 상자를 가져간다 해도 상관없다 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사람이라면 굴에 있거나 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시에 있는 것이 맞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명리를 추구한다면은 내 상자를 가져가면은 가만두지 야 자연스럽죠. 하지만 명의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시에서 그 욕심을 가져가지고 내 상자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어차피 명예와 그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살겠다, 이런 얘기니까 2번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20% 이거 5번 5번 이건 이해돼. 이분들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령과 관련되어 이들 모두가 그쳐야 하는 곳에 그칠 수 있도록, 그쵸, 이 얘기는 하고 있잖아. 얘네들은 굴 속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성시에 있어야 된다. 모두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은 해. 그런데 뭐 때문에 틀리냐면요, 노력입니다. 노력.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만약에 성시에 나타났어. 그러면 내가 고라니를 끌고 야 사슴아 일로와, 야 교룡아 일로와 이러면서 굴로 지금 유도했다 이런 어떤 노력, 그야말로 노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노력하겠다는 것은, 의지는 지금 없다. 그냥 이것이 그쳐야 하는 곳에 그칠 수 있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는 거지, 노력하겠다라는 것과 옳다고 본다라는 것은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다. 공부를 해야 한다고 아는 것과 공부를 위해서 내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다르잖아. 다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닌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5번은 틀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43번 고전소설 옥난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강환이 나쁜 인물이죠. 반동인물이고요. 장학사가 상소를 짓기 전에 강환은 장학사 집에 옥교자와 하인들을 보냈다. 이거 이제 36%만 골랐단 말이에요. 64%가 이제 그 실수를 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옥교자를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옥교자를 보시면 여기 나와. 옥교자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맥락을 본다면 강환이 이거 나쁜 사람이죠. 왜냐면 이제 자기 아들하고 여기 보시면 옥난을 자기 아들하고 장사훈의 딸이니까 장옥난하고 강환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옥교자를 가지고 장사훈 집으로 보내고자 하는 이때, 그래서 강환이 사훈의 편지를 만들어 황문 위졸 수십을 명하여 옥교자를 가지고 장사훈 집으로 보내고자 하는 이때라고 했어. 그럼 요 사훈의 편지는 그 아버지나 옥난이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편지인데 어떤 편지입니까? 가짜 편지입니다. 이 강환이 이제 꿰어내려고 아버지의 어떤 가짜 편지, 아버지가 쓴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 때 이 옥교자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장학사가 상소를 짓기 전에 강환은 장학사 집으로 옥교자와 하인들을 보냈다. 장학사가 상소를 짓기 전에가 아니라 짓고 나서 이제 이 장학사가 갇히고 그 다음에 가짜 편지를 중간에서 얘가 써가지고 장학사의 집으로 보낼 때 이 옥교자와 하인들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지옥에 갇힌 장학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걸 24.1%가 골랐는데요. 글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 보시면 저 애들에게도 통할 수 없으니 갈 수 없는 기이한 편지도 통할 수 없으니 갈 수 없는 기이한 별난을 어떻게 전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맞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러니까 편지조차 못 전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족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거 맞죠? 장학사 주체 맞고요. 그러면 결국 북지옥인데 지금 갇힌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뭐요? 북지옥에 가두니 강환이 그 사역을 알고자 하여 그 모랑을 공부하여 북지옥에 가두니 요 학사가 누구야? 장학사지 뭐. 장학사가 결국 북지옥에 갇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이 될 만한 게 북지옥이냐 장학사냐 이건데 다 맞는 얘기인데 3번을 많이 고른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옥난 형제가 도주하다가 잡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성에 넘은 것은 강명의
못 읽냐? 가문의 명망을 위해 늑혼에 저항하기 위해서이겠군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이제 깜찍한 함정이에요. 여기 이제 성의 담을 찾아 넘습니다. 옥난이 먼저 넘고 옥계가 다음으로 넘어요. 넘는데 지금 4번 선택지에서는 뭐냐면은 늑혼이라고 했잖아요. 늑혼은 지금 억지로 혼이 난다 또는 혼인. 이거 누가 꾀한 거야? 강환이라는 환관이 지금 이제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늑혼에 저항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건 전제는 뭐냐면 늑혼을 지금 이 반동 인물인 강환이 늑혼을 지금 시키려고 자기 아들하고 옥난이를 지금 그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가 전제가 돼야 돼요. 늑혼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늑혼을 지금 늑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성의 담을 찾아 넘을 때 강환이 지금 뭔가 꾀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 보시면 꿈에 나는 이리하여 지금 북쪽에 갇혀 죽을 날이 멀지 않니 가련하다. 너희 형제를 언제 다시 볼까? 꿈이죠. 꿈 비몽사몽간이라고 했으니까 소인의 흉계, 소인은 강환이 될 건데요. 흉계로 너를 데려온다고만 했지 이걸 그 결혼이라고 보기는 늑혼하고 직접적으로 늑혼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보기는 좀 약합니다. 만일 올라오면 헤아릴 수 없는 욕이라고만 했지 늑혼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강포지옥을 면하라. 그 다음에 와도 나를 볼 길이 없을 것이니 하남 땅 송신랑의 집에 가서 의탁하라. 나와 매우 친한 친구의 집이라. 그 외에는 갈 곳이 없으니 부디 찾아가라라고 그러니까 꿈에서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늑혼에 저항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늑혼이 지금 강환이 계략으로 늑혼을 진행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전제돼야 되는 것인데 이건 아직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진술이 될 거고요. 이 3번이 더 많이 골랐어. 정답보다. 송시랑이 의금부의 신문을 받는 신세가 된 것은 여기까지 맞죠? 의금부 신문을 받습니다. 주인공 가문 장씨 가문이고요. 장옥난이니까요. 닥칠 위기가 이들 간의 가문 간의 결합을 앞둔, 이들 가문이라고 하는 건 장씨 가문이죠. 결합을 앞둔, 원래 누구한테 가려고 그랬어? 송시랑하고 그 장옥난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송씨 가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의금분의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장학사가 북지옥에 갇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거의 없다. 거의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걸 왜 골랐는지 이해가 추리할 수는 조금 어렵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강의를 해봤고요. 원래는 좀 겨울에 예능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찍어 보려고 했는데 좀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방학이라서 좀 게을러진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첫 업로드를 이렇게 5월에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나지 않고 채널에 머물러준 260명 정도의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콘텐츠가 떠오르면은 좀 활발하게 소통하려고 하겠고요.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응원해 주는 학생들, 그 다음에 여기 그 채널 아트라고 하잖아요. 그 그림 되게 잘 그렸죠. 여기 채널에 해준 안현빈 학생한테 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지 하나 하면은요, 아까 고정 댓글 얘기를 했어요. 공지 2개를 하면은 아까 고정 댓글에 지금 여기 이 파일들이요, 이렇게 제가 메모한 저는 양념 바른다고 표현을 하는데 양념 발린 이 문제지는 그 링크,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공유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활용하시려면 활용하시고요. 뭔가 잘못됐다,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오프라인으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댓글로 수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올해 2학년 8반 담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 지금 이번 23월에 봤던 모의고사, 국영수탐, 그 다음에 작년 6월에 봤던 학평 모의고사를 맡아가지고 자원해가지고 그 영상을 찍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화면 녹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출연해서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 학생의 개인 계정이 있다 그러면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드리고, 만약에 계정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 충삼 장경준 TV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5월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학생들, 특히 5월은 6월 4일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동료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좀 자극도 받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녹화가 음성까지 녹화되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